제가 그 담당한 시간은 민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민화는 아마 잘 여기에서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들 정도면은 이무 민화에 대한 상당한 그 수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 기초적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화를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최근에 논문들에서는 민화는 반드시 작가가 있었다. 작가가 있었으니까 민화가 있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시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대를 알 수 있는 거죠. 작가가 있었고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민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화를 그린 사람이 과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금방 민화를 그렸겠느냐? 아니죠. 누구인가에게 배웠습니다. 그거. 아니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민화는 작가 연대 계보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1912년에 그 조선정독부 그 용역으로 들어왔던 야나기 문혜요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쭉 둘러보고 가면서 역시 한국에는 대단한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민화가 정말 민중 속에서 만들어지고 민중들이 의해서 사용되는 매우 좋은 중요한 조선인의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예술품이 민화다. 그래서 정말 불가사의한 그림이다라고 아주 그 민화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화는 역시 그 떠돌이 화가들이 그렸고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다. 그 한마디를 하고 지금까지 2007년 지금까지 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나기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 딱 한마디 잘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작가가 있으니까 민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가 그림 그린 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 누구인가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고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화는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다였는데 근래 그 논문들은 게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강원도 거죠. 강원도는 그 석강 황승규라는 작가를 비롯해서 석강 황승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 석강 황승규의 선생님, 그 위에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영향 받아서 그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민화는 1960년대 중반까지 전통 민화를 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50년에 유교가 일어나고 70년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평풍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파는 평풍장수 그림이 유행이 됐었고 그 무렵에 이발소 그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발소 그림이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민화도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한국의 민화는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끝이 났느냐? 끝이 난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민화를 시작한 시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고구려 고분벽화의 민화처럼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 고분 시대부터 있었다. 근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것은 무덤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지 그게 민화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민화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 무렵에 그 한국 조선 시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뭐 심지어는 새로운 문예 부흥기라고 얘기를 할 만큼 영종조 시대를 우리 그 대중문화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민화가 그때 시작됐는데 시작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화가 끝이 난 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 전통적인 작가들이 있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고 민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민화를 재복원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민화를 여기에도 민화를 그리신 분이 꽤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민화를 그려봤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현재 우리나라에 민화를 복원, 재현해서 그린 사람이 약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뭐 아카데미 쪽에 그 문화 아카데미에서는 거의 민화에 대한 강의가 있고 민화를 재현해서 그리는 취미 교실 같은 게 들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민화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논란 때문에 이게 그림입니다. 민화가 그림인데 전통 공예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 공예대전에 가면 단청 민화가 공예대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란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민화라는 용어, 백성민자를 써서 민화인데 그 민화책을 보시거나 민화 전시한 데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궁에서 사용하던 민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민화에 대한 용어가 잘못되어 있고 분류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그 시기,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냈느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둘씩 정리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민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마 그 책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책이 많은 곳이 국회도서관이에요. 국회도서관에서나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민화라고 두들기면은 석사 논문하고 그 다음에 민화에 대한 그 글 논문들이 금년 4월 달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740편이 떠요. 740편의 석사 논문이 나왔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박사 논문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경희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한 편이 나왔고 다들 미술사학과 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둘씩 정리되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강의가 진행되는 방법도 있고 또 민화나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특별히 누가 이게 가르친 곳도 없었고 강의를 들을 곳도 없었고 구구단 공식처럼 완벽하게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고미술 감정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고미술품을 감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저기가 진행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보니까 1기 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2기 때 더 하셨고 3기 때는 더 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아주 대단한 각 분야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3기들이 이제 서로 친목이 다져지고 얼굴들을 알게 되고 일하고 있는 분야들을 서로 알게 되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미가 같고 또 어떤 생각하는 게 같아서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대학교 3학년짜리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높았었고 또 알고 싶어하는 분야가 바로 고미술 감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지는데 이 민화 같은 경우는 도자기나 금속이나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민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애매한 분야예요. 어떻게 그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논리적이지 못한 분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점도 많습니다. 아마 이 미나란 무엇인가 하는 이 그 오늘 강의 내용들을 메모해 놓은 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들도 정확하게 그 고미술품 감정, 특히 민화 감정에 관한 그 아주 논리적인 얘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아마 강의로만 진행되는 앞으로 16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는데 거의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 진부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고미술 감정, 도자기 감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 그 금속 관계 감정은 이게 원칙이다. 공식적으로 구구단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체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심 같았으면 이 그 16주 강의하고 또 다시 더 전문 분야로 깊게 강의가 들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그 질문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사실은 여기서 16주 동안 강의 들으시고 나면 그 이상 더 깊은 얘기를 들을 곳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의한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각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만큼 이 분야가 아주 그렇게 생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문제들이 많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근현대 미술에서 그 화랑협회 쪽에서는 이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서로 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인데 금속에 관한 강의를 와서 하신 분들은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만 하지 실제 그것을 만져본 사람들은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아주 화학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도 질문을 하시고 또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 방법으로 아마 이 고미술 감정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되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역사책이 나온 그림이거든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들어있는 용입니다. 그렇죠? 용 맞죠? 용 아닙니까? 이게 용이죠.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가 고구려 고분벽화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약 30몇 군데가 남아있었죠. 그런데 모두 똑같이 그 사신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백호예요. 얼굴은 용이고 몸뚱이도 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청룡은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칠했고 여기에 비늘을 그렸어요. 뱀 비늘처럼, 고기 비늘처럼. 여기 비늘을 그린 것은 청룡이고 이렇게 줄무늬를 그려놓은 것은 백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시대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은 호랑이를 용처럼 생각한 거예요.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주작, 현무 다 상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호랑이도 백호도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백호가 있습니까? 백호 없습니다. 호랑이는 있습니다. 호랑이는 많이 있는데 그 호랑이가 황호랑이냐 아니면 그 호랑이 색깔이 얼룩무늬냐 이런 차이점이지 백호라는 건 사실은 그건 돌연변이죠. 그래서 백호는 신성시 된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호랑이에요. 차이점은 용은 여기가 뿔이 있습니다. 그 고구려 사신도에서 용은 뿔이 그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비늘이 그려진 거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백호. 다음. 이게 청룡이에요. 용은 비늘이 그려져 있고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그 일제 때 찍은 그 진품의 사진이고 이건 지금 요즘 북한에서 그려낸 모작품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진보다는 모작품이 훨씬 더 근사해 보이죠. 아마 그 북한에서 만들어진 유물들이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죠. 제가 북한에 금년 5월 달에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왔었는데 정말 잘 그려요. 잘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기 전에 이것만 딱 들고 있으면 몰라요.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봤더니 이 부분을 만져봤더니 실제 그 흙을 수비해서 이렇게 탁탁탁 갖다 뿌리기도 해요. 그런 그림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감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그 유조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질감이 뭐라고 그럴까 너무 좀 지나친 정도로. 사실은 사진 이게 일제 때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사진에서 본 그림하고 그 다음에 모조품을 그려놓은 그림 차이점이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그 차이점들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뭐 이거 담배 피우는 호랑이 얘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네들 생각은 충분하죠. 우리는 호랑이를 용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백호 보셨죠? 백호가 그 용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민화의 특징은 바로 민화가 해학적인 그림이다. 또 뭐 그 유머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그림을 두고 하는 소리죠. 이 그림을 읽어보면은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목에 힘 잔뜩 들어가 있죠. 이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산속에서 가장 강자는 호랑이고 가장 약자는 토끼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도 으르렁거려요.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의 사대부와 평민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아주 대표적인 그 우리 그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죠? 탈춤 보세요. 탈춤 보면은 양반을 만들어 놓고 욕할 수 있는 욕 다 하고 발로 차고 나쁜 거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그야말로 속이 후련할 만큼 그 원풀이 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런 문화가 이런 민화를 낳았던 거죠. 이 민화도 엄격히 따져보면 이 작가는 토끼일 겁니다. 이 그린 사람은 토끼고 사대부 계층에 갖다 뭔가 바쳐도 으르렁거리고 뭐 그냥 아주 거만한 그런 관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를 단순하게 그냥 못 그린 떠돌이 화가가 그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 강자와 약자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길게 2번 하면은 아주 옛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싹싹 피면서 아저씨 여기 지금 냇물에 그 살찐 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저씨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저씨는 탁 꼬리만 담궈도 탁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그거 잡아먹고 날 잡아먹어라. 뭐 조그마한 토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호랑이가 약속을 하고 꼬리를 담그고 있었고 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고기를 쫓아와야 되죠. 그래서 물고기를 쫓으러 갔는데 토끼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꽤 많은 그 토끼인데 왜 돌아옵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그 날이 저물고 이제 그 밤이 되니까 그때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꼬리를 빼면 꽁지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약자가 강자를 골려주는 그런 내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강단에 서서 거하게 뭐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처럼 또 보이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이런 것들이 이 그린 작가는 정말 학자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들이죠. 자, 다음 보시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별을 베고 있었는데 딸이 새참을 이고 나왔어요. 그때 마침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낫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호랑이를 쫓아야죠. 근데 이건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딸이 오히려 호랑이에 달라들었습니다. 달라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동양을 해서 나를 이렇게 먹여서 키워서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니까 못 잡아먹는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옛날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 표정이 허허참 못 잡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옛날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효와 관계된 것 중에서 상당히 제일 많이 등장되는 게 뭡니까? 호랑이고 그 다음에 도깨비예요. 그 3년 동안 묘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뭐 토끼를 잡아다 줬다, 밤에 무섭지 않게 뭐 이렇게 불을 밝혀줬다. 그 다음에 그 효자가 그 너무 이렇게 부모 병 봉양을 하니라고 장가를 못 가고 살았는데 서울 장안의 가요동에 있는 어느 정승댁 딸을 업어다가 줘서 아들, 딸 둘 낳고 잘 살았고 그 옛날 얘기 생각해 보면 전부 호랑이가 착하고 좋은 특히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는 어떻죠? 호랑이는 사람 잡아먹는 나쁜 옛날 얘기에서 사람 잡아먹는 거 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 얘기 속에서는 거의가 반드시 약자를 도와주었거나 아니면은 효도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지금 머릿속에는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 그게 일제시대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일제시대 우리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뒤바꿔 놓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도 그 배고픈 호랑이가 금강산에서 그 스님을 잡아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스님이 호랑이가 오는지도 모르고 금강경을 지극정성으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팍 잡아먹었으면 될 텐데 안 잡아먹고 금강경이 끝나면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금강경을 외우기 때문에 호랑이가 감흥을 받아버립니다. 이 호랑이 표정 보세요. 스님 잡아먹겠습니까 지금? 다음 보시면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감흥을 받아서 불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 그림도 있었고 이 그림 제목이 화제가 금강산 금강경 감흥호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그림은 민화로 보기보다는 약간 일제 영향을 받은 문인화, 정통화 쪽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호랑이와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아마 그 한국 민화 속에서 민화 값이 제일 비싼 게 호랑이입니다. 여기 지금 쭉 호랑이가 몇 점 붙어 있는데 호랑이 그림이 이 정도 크기 또는 지금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크기면 현재 지금 그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최하 1,500이에요. 요 작은 그림 하나가. 그런데 반드시 까치호랑이야 됩니다. 그래서 까치호랑이 그림이 다른 그림에 비해서 다른 민화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한국 호랑이가 가장 그 민화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민화라는 그 모든 테두리 속에서 호랑이만큼 그 해학적인 그런 표정을 가진 그림이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한국에서뿐 아니라 외국에 가셔서 한국 민화 있는 곳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서 전 세계 박물관에 까치호랑이 그림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 스미소니안도 그랬었고 프랑스의 김해 박물관도 그렇고 한두 점도 아니에요. 몇 점씩 있어요. 이 호랑이 그림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찍부터 이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인사동을 비롯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호랑이 그림은 1%가 안 돼요. 90% 이상이 이상한 그림들입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박물관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일찍 이 분야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 특히 외국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았었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 민화를 대표할 만한 그림은 까치호랑이 그림이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호랑이 표정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용처럼 된 호랑이 얼굴도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스님을 잡아먹으려다가 이렇게 감흥을 받아서 불제자가 되어버린 담배 피우는 호랑이.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통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맞아요. 서양 아이들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뛰어난 상상력.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상상력이 바로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까치가 호랑이한테 뭐라고 그러고 까치가 약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꼭 요즘 시쳇말로 그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보 김기창 그림에서 바보 산수, 바보 호랑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민화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까치가 오히려 용감하고 이 호랑이는 표정이 너무 약간 좀 뭐 얼띤, 약간 바보스러운 그러면서도 호랑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그림들은 민화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반드시 용과 호랑이를 그려서 대문에 붙였던 겁니다. 대문에서 용은 집안의 오복을 불러들였고 호랑이는 집안에 들어온 잡기나 질병을 돌림병 같은 걸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 붙여놨던 것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민속촌에 가서 보시면 용호라고 써붙여 있죠, 대문에. 원래는 거기에 이런 그림들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문에서 그 오복을 불러들이려면 씩 웃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서운 잡기를 몰아내려면 무서워야 되는데, 이 호랑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민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는 무섭게 그린 건 일제 이후였습니다. 원래는 한국 전통 호랑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는 다 이렇게 약간 바보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씩씩한 대단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의 호랑이를 그 임군 군자를 써서 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속에서 호랑이 그렇게 안 하죠. 그 산신령님 다녀가셨다, 산꾼 다녀가셨다, 그 님이 다녀가셨다, 뭐 그러지 호랑이 다녀갔다, 그런 근래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화 속에 등장되는 까치 호랑이들입니다. 거의 여기 아마 까치가 한 마리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한 마리가 있죠. 자, 다음 보시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꼭 시골 모습 같지 않아요? 표정이. 그러면서도 이 호랑이가 대문에서 또는 어디에선가 뭔가를 지켜주는, 막아주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벽사용이라고 부릅니다. 벽사라는 것은 뭔가를 지켜주고 막아준다, 그런 용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벽사호랑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도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것은 호랑이를 붙이거나 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어디에 모시고 있으면은 그 접근하지 나쁜 잡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무섭게 그리지 않은 작가, 그 작가들이 민화 작가들이었고, 바로 그 민화 작가들이야말로 우리 그 대중문화 속에 우리의 심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었다. 다음 보시죠. 이 호랑이 너무 많이 보셨죠? 이 호랑이도 사실은 2000년인가 일본 경매에서 사들여온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 한국 그림이었는데 일본에 건너가 있던 것을 사들여 와서 한국 대표 선수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까치는 뭔가 이렇게 찍고 있고 호랑이는 이빨을 내놓고 무섭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보고 귀신 기자, 이빨 지자, 귀치라고 부르거든요. 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깨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혈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귀치가 있는 것은 나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눈 표정 보세요. 사실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이렇게 뭔가를 잡아먹겠다 이런 표정 되지만 이 얼굴 표정은 까치한테 당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래서 문제는 민화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짧은 시간에 1시간 이 한 강좌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민화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민화는 본인이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면 읽어집니다.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그냥 들어서만 강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표정을 보고 읽어서 이 표정은 사납게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주 뭐에게 쫓기고 있는 약이 오른 그런 표정이다. 그런가 하면 까치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즐겁게. 그래서 까치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서 까치 호랑이는 꼭 소나무 까치 호랑이가 등장됩니다. 그 이유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두 번 이야 길게 오래 가죠. 나무꾼이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갔더니 큰 웅덩이 속에 호랑이가 큰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최고 권위를 상징했던 호랑이가 가장 신분이 낮은 나무꾼한테 손을 싹싹 비우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나무꾼 그렇게 불러야지 아저씨라고 합니까? 얼마나 호랑이가 급했으면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아저씨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 딱 한 가지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꾼이 이렇게 끈하고 해서 이렇게 호랑이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나무한테 나무꾼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내가 널 살려줬는데 나를 잡아먹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랑이 아저씨 빨리 잡수세요. 내가 요만한 씨앗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는 몇십 년이 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나를 톱으로 잘라서 가지고 가더니 집 기둥을 삼더라. 집 기둥으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집을 지탱을 해줬는데 그 기둥을 향해서 고맙다 소리는 단 한 번도 못 들었다 사람들한테. 아니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기둥을 빼서 톱으로 내 몸뚱이를 다 잘랐다.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도끼로 다 이렇게 다 뽀겠다. 다 뽀개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다 나를 다 잡아넣었다. 나만큼 사람한테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당해본 나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잡아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혀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꾼이 이제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네가 소원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네 소원 먼저 빨리 들어달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파놓은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너 잡아서 먹고 나서 배부른 다음에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마침 그때 소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나무꾼이 또 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소가 뭐라고 그럴까요? 말도 말아라. 나는 어려서 내 코를 뚫어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집안 농사 다 지어줬다. 그랬더니 내가 늙었다고 잡아서 고기는 동네방네 다 나눠 먹고 뿔하고 이렇게 뼈는 이렇게 뭘 만들고 가죽이라도 남길 줄 알았는데 가죽은 북을 만들더니 나를 매일 때렸다. 나만큼 많이 맞아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잡아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혀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라죠. 무슨 내기할 때 3세판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까치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까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까치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러면 내가
재판을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요즘 같은 뭐 선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 검증을 하겠다. 그럼 할 말 없죠, 호랑이도.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한국 사람들은 까치를 가장 좋은 새로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국조가 까치예요. 그리고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손님이 오고 뭐 기쁨 또는 뭐 은혜를 갚는 까치. 그래서 우리하고 까치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까치는 절대 산속에 가서 혼자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근처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높은 데서 호랑이가 오면 야, 지금 호랑이 온다, 다 도망가. 그러니까 호랑이 얼마나 약효를까요? 이 표정이에요. 어쨌든 이런 옛날 얘기들에서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림 속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민화를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우리 기층 문화 속에 들어있던 옛날 얘기를 비롯해서 기층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그림이 민화였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도 한국 민화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지만 작가 연대를 알 수 없고 계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술사에서 제외시킨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민화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까치들이 골려주니까 이 표정 보십시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림이 확 다르죠. 벌써 눈이 부드럽다고 얘기할까요? 그림 필력이나 채색 쓰는 거나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건 아마 그 민화 작가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 호랑이와 까치의 관계. 자, 다음 보시죠. 이렇게 못 그린 호랑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서도 이 호랑이 역할은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게 중학교 한 1, 2학년 수준 정도. 어떤 것은 아주 뛰어난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이 표정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계속 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호랑이 표정을 다 읽으시면은 그 민화 감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들, 이 호랑이가 웃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화가 났느냐, 다 웃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 산신령.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호랑이를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줄무늬가 있는데 줄무늬를 참호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박이 호랑이를 개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참호랑이와 개호랑이가 있는데 그 참호랑이와 개호랑이는 만나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상극이래요. 그래서 그 종류, 그 학술적인 이름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에는 이런 호랑이들이 있었고 역시 산신령님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신령님의 심부름꾼, 사자.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한 사람, 나쁜 일을 한 사람, 에게 심부름을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 호랑이의 표정이에요. 표정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호랑이 표정입니까? 원숭이 같기도 하고, 마치 그 길들여진 어떤 그 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모조품 그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한 건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이빨 그리는 게 달랐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산신령의 표정이 딱딱하죠. 느껴지십니까? 이거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미술품 감정을 할 때 첫 인상에서부터 뭔가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은 그걸 좀 더 깊게,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든가. 대체적으로는 비교가 잘 안 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호랑이 얼굴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호랑이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재롱을 부린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 호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하는 쪼예요. 그 다음에 산신의 얼굴이 아주 딱딱합니다. 굉장히 고약하게 생겼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면서도 인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색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습니다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색과 채색인데 먹색과 채색이 연륜에 의해서 가라앉아 있다. 매우 부드럽게 접착되어 있다.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색깔이 떴죠. 그 다음에 먹이 말하자면 이런 자연스러운 연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래에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건 정말 구별이 안 가도록 그런 뛰어난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탕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구겨지고 그 다음에 연륜이 오래면서 이렇게 낡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도 낡은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은 낡아서 향 그림하고 초 그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툭툭툭 부러집니다. 이렇게 낡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막 구겼어요. 느껴지죠? 그런 점을 중시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구겨지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상태가 나빠지려면은 여기가 나빠진 것과 동시에 이 부분도 같이 상태가 나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감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물과 그림이 있는 쪽은 깨끗하고 없는 쪽만 이렇게 구겼어요. 의도적으로 구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크게 보면은 이빨이 다르죠. 이게 상어 이빨 아닙니까? 원래 미나카치 호랑이에서는 이렇게 편안한 약간 이렇게 해학적인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건 그렇지 않죠. 오히려 거의 사람에 가까운 쪽으로 그렸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 산신도에 보이는 호랑이를 보고 원숭이 얘기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이건 지나치죠. 의도적으로 그렸다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 크랙이 가는 부분을 여기도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부분만 갑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보시죠. 이게 모조품이었었습니다. 다음. 이 호랑이 아마 호랑이 중에서 최고로 자수성가한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가. 이 호랑이는 가만히 있어도 유명합니다. 이 호랑이. 통인 익스프레스 차가 다니면서 선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유명한 호랑이입니다. 사실은 88 올림픽 때 한국의 상징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신문에 몇 번 공고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상징을 찾는다. 3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호돌이였죠. 이게 이 얼굴만 가지고 호돌이 얼굴 만든 겁니다. 그 작가가 김 누구신가? 그 양반이 이 얼굴 가지고 그때 당시 이 그림이 에밀레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에밀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머리 부분만 따서 호돌이를 만든 겁니다. 한국의 상징을 만들 때 올림픽 때 호돌이였고 월드컵 때 붉은 악마였었습니다. 근데 붉은 악마가 용감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엔 호돌이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역시 호랑이 나라입니다. 호랑이 민화가 이렇게 많이 있었고 어느 나라이든 호랑이는 적대관계예요. 그런데 한국만 호랑이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풍습이나 문화가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의 상징은 호랑이라는 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호돌이가 마음에 와 닿았었고 아마 전 세계에 한국을 상징하는데 호돌이만큼 좋은 게 없었을 겁니다. 자, 이 호랑이 자세히 보시면 눈이 사팔뜨기 맞죠?
의도적으로 사팔뜨기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호랑이 수염은 이렇게 뻗어야지 이렇게 카이잘 수염이거든요. 김은국이 수염 같은 거. 그 다음에 혓발을 메롱할 때 하고 멜렁거렸죠. 이 의도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호랑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표범이고 이건 줄범입니다. 개호랑이와 참호랑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건 사실 혼혈입니다. 혼혈. 이게 의도적으로 그렸고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이게 일본풍이에요. 일제 이전에도 한국에서 이런 수염을 길렀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콧수염을 많이 길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작가가 이 그림은 일제 전후에서 해방 전후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그냥 선을 이렇게 그렸고 태극문도 넣었고 이 태극문도 의도적이에요. 태극기가 우리가 대중화된 것이 어느 때입니까? 태극 문양은 그 주역을 통해서 일찍 들어왔지만 사실 태극기라는 그런 상징은 우리가 그렇게 오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이 그림이 일제 전후, 그러니까 1945년 전후. 저는 오히려 1945년보다 더 늦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수염을 그린 것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 사팔뜨기라는 이런 것을 이렇게 미술품에 표현한 것은 근래 문화예요.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그렇게 어디에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점잖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의 바탕이에요. 이 바탕이 뭘로 보이십니까? 슬라이드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금방 뭘 느끼시면 양지라는 거죠. 양지. 그래서 그림을 감정하실 때 아까 제가 채색, 그 다음에 이렇게 크랙에 가는 꾸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더 기본적인 얘기는 종이를 연구해야 됩니다. 종이는 양지라는 것은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기계로 만들어진 종이를 우리가 양지라고 합니다. 양지의 반대말은 장지죠. 한지죠. 그 한지의 그림과 양지의 그림 차이. 사실은 이렇게 해학적인 아주 뛰어난 추상적인 그림은 종이 보면 거의 양지예요. 양지는 어떠한 경우도 뭐 죽었다 깨어나도 1800년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라는 게 일본 영향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게 비단이었을 때 중국에서 들어온 비단이냐, 한국에서 명주냐 아니면 모시 비단이냐, 삼배 비단이냐 아니면은 기계 비단이냐. 대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비단들을 보시면 기계로 짠 겁니다. 기계로 짠 것은 시대가 아무리 올라가도 1800년 중간을 못 넘어가요. 어떻습니까? 일본에 1853년인가 방직 공장이 생겨요. 거기서 기계로 배를 짭니다. 그게 일찍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특히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광동지다, 옥판선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광동은 일본의 광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지가 아닌 펄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을 광동지라고 얘기합니다. 옥판선지가 뭡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선지 종류예요, 그거. 그렇다면 그 연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추사글씨에 나타난 종이하고 이 종이하고 같다고,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하고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은 연대만 조금 더 올라가면 그것을 뭐 한 250년, 300년 전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그 종이는 추사연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을 항상 특히 민화에서 제 시간이 민화 시간이니까 민화에서 진부를 보실 때는 맨 먼저 종이를 먼저 보세요. 근데 요즘 가짜는 옛날 종이 갖다가 적어도 100년, 200년 된 종이를 갖다 그리니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지입니다. 이게
양지로 그랬기 때문에 시대가 내려온다. 어쨌든 이 호랑이로서는 너무 재미있고 한국 그 호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돌이 아버지죠. 호돌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일 문제점이 민화를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조금만 때가 묻었으면 그래도 100년은 넘었어. 그래도 150년 됐어. 그런데 천만에요. 거의 보면 양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지도 그리기 위해서 썼던 종이가 무슨 종입니까? 백로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백로지에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화에. 민화뿐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중에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을 인식을 하면은 빠릅니다. 백로지 연대. 1950년대, 1900 해방되고 나서 바로 그런 그 종이가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민화는 감정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도화지가 나오는데 도화지란 건 그림도자 써서 도화지를 보통 이런 그림을 몇 개 잘라서 만든 것이 도화지입니다. 그런데 그 백로지보다 조금 더 그 면이 부드러운 거 그런 것이 모조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골동품 가게에서 이게 저희 박물관 그림인데 제가 살 때는 이게 연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100년은 넘었어. 아니 이게 모조지라는 종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을 거의 그 민화의 까치호랑이로 봅니다. 민화는 맞습니다. 이 그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 주름이 이렇게 갔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기도 같습니다. 주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정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은 자국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림을 이런 종이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던 그림이에요. 황해도 무속에서 보면 황해도 무속한 사람들이 보따리에다 그림을 싸가지고 와서 풀어서 걸어놓고 구설합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이게 무속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한국의 미 시리즈의 민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 거기 보면 호랑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게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입니다. 아마 한국의 대표적인 호랑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그 민화의 성격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경희대학 가서 그 그림을 원본을 보면은 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었던 자국이 있습니다. 접었던 자국이 있어서 맨 끝에 보면 선왕인이라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선왕신, 호랑이 모시는 곳이 산신령이고 선왕당이었죠. 그래서 그 제목이 선왕인이라 뭐 그렇게 써놨습니다.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게 완전은 뭐 한국의 최고의 그 민화 까치 호랑이로 등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화하고 민화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민화 속에 들어. 그러니까 값이 비싸면 민화 속에 들어와서 민화가 돼버렸고 또 그 민화도 어떤 것은 종교화로 넘어가 버린 것도 있고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학자들의 정말 진정한 어떤 그 양심으로 이런 게 구별되고 분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무속합니다. 이게. 황해도 무당들이 사용했던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 작가는 인천에 있는 김 누구신데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이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림은 그런대로 이렇게 한국 까치 호랑이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그린 그림은 완전 일본 호랑이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표정 보세요. 사실 이 종이는 장지 바탕이었습니다. 한지예요. 한지인데 한지도 우리가 문을 바르기 위한 창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벽을 바르기 위한 벽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위한 종이는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기계로 만든 종이냐 양지냐 한지, 장지가 값이 비싸고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양지하고 그 문종이 한지로 그려진 그림하고 값 차이는 거의 배 차이예요.
그림이 잘 됐든 못 됐든 옛날 그림이 그 장지, 한지로 그려지면 값이 비쌉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 그림은 이게 그 문발랐던 1960년대 문발랐던 종이에요. 이거. 50년대, 60년대 문발랐던 종이. 물론 제가 보기도 했고 여기 지금 여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만 이거 자세히 보면 어려서 봤던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런 그림들은 이 그림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평풍을 가지고 옛날 평풍을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보고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찢어서 그 종이를 이렇게 물에 불고 가지고 종이를 물에 불고서 이렇게 핀셋으로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기계로 만든 종이하고 그 다음에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나무를 풀어서 만든 거하고 당나무를 풀어서 했던 것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밧줄을 잘라 가지고 그 다음에 엿장수들이 옛날에는 헌 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헌 옷 뭐 하는 데 쓰는 줄 아세요? 그 헌 옷을 엿장수들이 가지고 가서 그걸 양잿물에 집어넣고 완전 분해시킵니다. 분해시켜서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는 물에다 조금 뜯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고 한 20-30분 있다가 이렇게 흐트려 보세요. 이게 흐트러진 게 달라요. 그야말로 당나무를 몇 퍼센트 넣느냐. 그 다음에 그 종이 만든 데 가면 녹바라고 불러요. 밧줄을. 그 서양에서 들어온 밧줄을 동남아 쪽에서 나온 그 밧줄들을 잘게 썰어서 그 종이 만든 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들을 살펴보면 그런 게 보여요. 이 그림은 충무 쪽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충무 쪽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제가 1960년대 그림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 그림을 뜯어봤더니 뒤에 뭐가 나왔냐면 뒤에 그 비료 포대 같은 걸 붙여놨는데 이 무렵에 미국에서 한국에 원조해주면서 비료 포대에다가 이게 손잡고 악수하는 게 나옵니다. 미국 태국기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 작품은 원조 물품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종이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갖다 뒤에다 배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열어보면 비료 포대 또 일제 때 나온 신문 심지어는 1900 해방되고 나서 그 아주 귀한 신문이니까 이게 쌓아놨다가 붙였던 그 배접했던 신문 그런 거 보면 뭐 연대가 거의 들어맞아요. 연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화를 연대를 올려잡는데 정확한 제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아주 수십 가지의 그 자료를 샘플을 채취를 해놨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걸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부분을 사가지고 뒤를 먼저 열어보고 다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거 없죠. 그래서 그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많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다. 다음 보시죠. 잠깐 뒤로 돌아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말 연대는 1960년대 제가 그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전형적인 까치호랑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표정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표정? 그래서 그 일제 36년 동안 완전히 일본 문화로 바뀌었지만 그 영향을 못 받은 소위 그림 떠돌이 화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일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똑똑하고 부자고 뭔가 그 문화적인 향수를 누렸던 사람들만 일제 영향을 확실히 받죠. 그야말로 아주 그 깊은 산 속에서 또는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배움 쪽에 약한 사람들은 일본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일제가 다 지나갔어도. 그 똑똑하고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일본어를 하죠. 자,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호랑이 표정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화를 표본으로 삼지 말고 이 그림은 도화서 그림이에요. 이건 아마 그 관아에서 이 뒷 배경으로 사용했던 그림 같거든요. 이게 백호고 청룡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백호의 얼굴 보세요. 궁에서 그린 호랑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호랑이 잘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뭐 척 보면은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소위 궁에서 사용했던 그림이다. 궁에서 사용했다기보다 도화서 그림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랑이를 크게 그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게 12폭 병풍인데 호랑이 눈이 사람 얼굴만 식합니다. 중요한 건 까치호랑이에요. 이렇게 까치호랑이가 단장으로 작게 그려진 것도 있었고 이렇게 12폭 병풍으로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간기를 써놔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간기를 한 2갑자 이상 올려서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종이를 보면은 색깔을 보면은 목에 그 연륜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2갑자 정도 올려도 될 것인지 판단이 갑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 이렇게 그렸어요. 뭐 불교 쪽에서 보면 보살님이죠. 정말 한국 사람 생각하는 호랑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 한국 호랑이입니다.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우리의 한 인간과 같은 그보다 인간보다 조금 더 높은 뛰어난 우리는 산이 가장 많고 최고의 어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건 호랑이였었고 산신령이었고 산신과 동격인 호랑이는 표정이 이렇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조선시대 후기 민화에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왕릉이 시운 4개가 있는데 시운 2개가 제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운 2개의 왕릉에 가시면 반드시 호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석과 양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태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종능까지의 호랑이 얼굴을 다 사진을 찍어다가 한테 놓고 보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한국의 호랑이 얼굴이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여주 영릉 세종대왕릉 호랑이에요. 세종대왕릉 호랑이니까 조선 초기죠. 그런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눈, 코, 입, 둥글둥글한 조금 전에 보셨던 한국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얼굴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한국 호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강조된 것은 사실은 시대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은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시대 호랑이를 보려면 강화에 가시면 강화의 가능, 고종의 며느리 능이죠. 그게 유일하게 남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강화의 가능 가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로 올라가면 경주에 가서 괴능이나 김유신 장군 능에 가서 보면은 이게 다 보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호랑이가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호랑이가 약간은 용처럼 되어 있으면서 이런 얼굴을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완벽한 이런 호랑이인데 사실은 이게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게 민화겠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웃으면 뭐 입이 찢어지네? 귀에까지 걸렸네? 그런 얘기 쓰죠. 보세요. 호랑이 입이 여기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호랑이는 웃고 있는 거죠. 왕릉을 지키면서도 감히 왕릉을 지키려면 위험을 툭 하고 뭐 위험 있게 이렇게 앉아서 지켜야 되는데 웃고 있어요. 이 호랑이. 그런데 아무도 이 호랑이를 웃고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긴 조선시대 왕릉에 있는 호랑이들 다 웃고 있습니다. 그건 그뿐 아니라 아까 잠깐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쉬지 않고 그 대신 8시에 정확하게 끝을 얘기했습니다. 이 호랑이가 웃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눈 보세요. 코, 이 얼굴 뭐 생각하십니까? 마을 입고 있는 석장성.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것은 나주 불회사 입구에 있는 석장성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들이 석장성의 얼굴이 그게 굉장히 좋은 얼굴이에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입니다. 지리산 벽송사에 있는 목장성. 그게 조선시대 대표적인 장성들이거든요.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근래의 장성들 보세요. 그냥 무섭게 만들죠. 그게 일본 영향받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는 웃는 문화였었습니다. 그것 쉽게 말씀드리면
통일신라 시대에 그 안압지에서 귀면화가 수백 점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 그 안압지에서 나온 귀면화들 보세요. 전부 다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혓발을 내놓거나 아무튼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무서운, 특히 그 월드컵 때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다가 도깨비를 그렸습니다. 그 도깨비가 뭐죠? 그거 귀면화예요. 그 통일신라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우리는 치우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치유 역사를 보면은 뭐 치우가 그렇게 변해서 지붕 위에 가서 상을 만들었고, 지붕 위에서 그 치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호랑이도 대문에서 집안에 무서운 걸, 나쁜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귀면화는 보면 전부 다 웃습니다. 그 에밀레 박물관 조자룡 선생님 아마 저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 술을 배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도깨비 귀면화를 여러 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서 이놈은 이렇게 웃고, 이놈은 이렇게 웃고, 그래서 깔깔깔, 우리 다 같이 웃자, 깔깔깔깔. 온 방안이 귀면화 5개만 갖다 놓으면 온 방안이 다 웃음소리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읽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국 문화 대표적인 것 하면 경주에서 나온 여자 얼굴 반쪽짜리. 그 얼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심이 많은 얼굴, 웃는 얼굴, 여자의 그 얼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그 얼굴 보고 야, 아주 사납다, 사람 잡아먹겠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입니다. 아주 온화하다. 그런데 그 기화가 뭐였습니까? 그 지붕 위에서 그 순막새로 달려있으면서 나쁜 잡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기화예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문제였었습니다. 사실은 신라시대 모든 귀면화 다 웃는 얼굴입니다. 그게 왜 붉은 악마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악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 정말 아주 나쁜.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귀면화 그 치우상이라고 여기 그리고 다니는 그 도깨비는 자세히 보세요. 그 웃는 도깨비입니다. 이 보세요. 이 호랑이를 보고 야, 되게 무섭다. 그 다음에 왕릉을 지키니까 더 무서워야 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 탈에서 웃는 웃음.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민해풍을 비롯해서 민화 속에서 들여다보면 호랑이 얼굴까지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얼굴, 웃는 얼굴이었다. 결국은 우리 민족은 누군가가 한국 민족은 웃지 않는다. 웃지 않은 것이 한국 사람들이다. 웃음이 없다. 미소가 없다. 천만에요. 우리나라만큼 남아있는 유물들이 웃는 작품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점잖 빼고 앉아있지, 우리 것은 보면 거의 다 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가 좋아서 희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봤을 때는 야나기가 조선의 미라는 것은 야나기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의 미는 애화의 미다, 한이 서려 있는 미다, 슬픈 미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야나기가 일제 때 한국 사람 와서 보면 누구나 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지만 우리네 심성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미소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미소를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은 우리 문화는 다 웃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화 속에 등장되고 있는 이 호랑이 얼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얼굴들. 자, 다음 보시죠. 자, 이게 중국 민화입니다. 중국 호랑이에요. 중국 호랑이는 가끔 까치가 있기는 한데 우리처럼 까치 호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아주 필력이 좋죠. 공간 구성 아주 잘 시원하게 잘 그려졌습니다. 호랑이도 잘 그렸습니다. 문제는 호랑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호랑이 표정이요. 아까 제가 우리 한국 호랑이 표정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호랑이 표정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게 탁 보여주면 은큼해요. 한마디로 은큼해요. 맞아요. 한국 호랑이 같으면 뭔가 좀 장난기가 있고
약간 어딘가 좀 그 뭐 웃음기가 있을 텐데 그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주 뭔가 의식하는, 그 다음에 그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대국적인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대범한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멋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미나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엔 일본 호랑이를 보죠. 다음 보시죠. 이게 일본 호랑이에요. 굉장히 사납고 무섭고 약간 항상 그 침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일본 호랑이입니다. 자,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한국 호랑이를 지금까지 쭉 보셨고, 일본 호랑이를 보시고, 중국 호랑이를 보셨는데, 세 나라의 민족성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게 섬나라라서 그렇대요. 일본이 땅덩어리가 우리 2배 반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거. 걔네들은 인구도 1억 2천인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 기록상에 보면은 세종실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신들이 와서 가지고 떠날 물목, 품목에 호랑이를 그려달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 왕에게 보여주겠다고. 근데 실제로 일본의 호랑이가 건너간 것은 일본의 고분벽화에 호랑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일본 그 호리주 벽화에 불교 전생설화에서 부처님이 자기 몸을 떨어뜨려서 배고픈 호랑이에게 먹이로 주는 그런 그 벽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찍 들어갔는데 걔네들은 그 호랑이가 그게 무슨 강아지나 그냥 일반적인 동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호랑이가 한국식으로 굉장히 변해왔었고, 그러다가 1630 몇 년인가 그 중국의 단오라고 하는 그 화가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작가는, 그 단오라는 작가는 호랑이 전문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 호랑이가 유행을 하게 됐었고, 뭐라 그럴까, 그 아주 굉장히 많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작가가 일본에 가서 호랑이를 유행시켰다면 호랑이 얼굴은 중국 호랑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호랑이는 1800년 말 어떻습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그 유신이라는 정신이 되살아나면서 이 동남아 쪽을 침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민족성이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건너갔던 호랑이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 짬뽕식으로 쭉 전해 내려오다가 1800년 말에 그 호랑이 얼굴이 무섭게 사납게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본 호랑이 1800년 이전 것들은 보면은 한국 건지 중국 건지 일본 건지 잘 구별이 안 가요. 남아있는 작품들이. 그러다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전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뿐 아닙니다. 일본, 동남아, 미얀마 그 일제 침략기에 그네들이 들어가서 문화를 짓밟았던 곳은 호랑이가 자기 원래 호랑이를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정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호랑이 그 아까 담배 피우는 호랑이가 그게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은 수원 용주사라는 것이 용주사 산신각 뒤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에 남아 있느냐면 수원 그 팔달문이 있는데 팔달문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그 팔달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벽화가. 그런데 그 벽화를 그린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다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1970년대 평화봉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피스코라는 아이들이 영어 가르치는 애들이 그 그림을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호랑이가 담배 피운다 이게야. 그래서 그게 그 한국 신문에도 나오고 뭐 아무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칼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 아이 하나가 한국 문화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었고 특히 호랑이 그림에 아주 전문가가 됐었습니다. 그 까치 호랑이를
글을 쓰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75년인가 떠나요. 걔는 원래 그 평화봉사단이 2년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연장 해가지고 5년 동안인가 있다 들어갔는데 걔가 쓴 글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 그 호랑이에 대한 글인데 어떻습니까? 이 그림 보시고 느낀 건 못 느꼈습니까? 맹호부대 마크 아니에요? 맹호부대 마크 맞죠? 이게 맹호부대 마크예요, 이거. 그 다음에 그 부산에 검정 신발 중에서 범표 신발 마크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각성량 비사표 성량 마크가 이겁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미국 아이가 꼬집은 거예요. 한국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호랑이가 많은데 왜 일본 호랑이를 나라 신발인 검정 고무신에다가 나라의 상징인 맹호부대 마크에다가 나라의 성량인 그 자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호랑이 그 민화 속에 정말 그 까치 호랑이가 좋은 게 많은데 어떻게 전부 일본 걸 갖다 쓰고 있느냐. 그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다가도 이해를 못할 곳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어떻게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을 했을까? 정말 기가 막힌 착상이다. 그것은 그런 그 추리력, 추상력 정말 한국 사람들 한국에 살고 싶다 할 만큼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그 뿌리치지 못하고 온통 국민들이 그 한국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걸 보고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할 만큼. 어쨌든 이 한국 호랑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민화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연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17세기 말 그려진 일본 호랑이입니다. 보세요. 이게 한국 호랑이인지 중국 호랑이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다음 보시죠. 일본 호랑이의 특징은 반드시 대나무를 그립니다. 대나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는 산에서 소나무와 까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호랑이가 대나무 밭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나무의 바람, 호랑이는 바람을 일으킨다. 뭘 생각합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건 뭐죠?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용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호랑이도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그 풍죽에다가 호랑이를 그리는 게 얘네들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중림 출현 맹호도라는 게 가끔 보셨을 거예요. 중림 출현 맹호도라고 쓴 그림은 반드시 일본 겁니다. 그 한국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호랑이를 한국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호랑이 비슷한 거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잠깐만 뒤로 돌아가서 아니요, 너무 지나갔습니다. 예, 이 호랑이. 이 호랑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우석으로 된 게 까꿀로 뒤집어졌는데 우석인데 그 황우석이라는 작가입니다. 황해도 해주 황씨들인데 삼형제가 일본의 미술대학을 맨 먼저 갔던 삼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우석이 이 호랑이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명사전을 찾아보면은 한국에서 호랑이를 제일 잘 그린 작가로 나와요,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이 호랑이가 일본 호랑이입니까? 한국 호랑이입니까? 이건 일본 호랑이도 아니고 한국 호랑이도 아니고 동물원 호랑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이름이 황종하입니다. 세북종자에다 여러 마자를 썼었어요. 황종하인데 황종하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는데 최고의 한국에서 호랑이를 잘 그린 작가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전통적인 호랑이를 배웠더라면 민화 호랑이를 그렸을 겁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호랑이를 그린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일본 호랑이 중에서 이제 효자도에 나온 호랑이인데 서서히 그 일본 호랑이로 아까 제가 1800년 말 그 사무라이 기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완전히 아까 제가 일본 호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변해버렸죠. 1910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했거든요, 이 그림들이. 자, 다음. 이게 한국 이발소 그림입니다. 이발소 그림은 전부 다 이렇게 그렸죠. 다음. 자, 이 호랑이들은 일제 때 그린 그림인데 약간 중간입니다. 다음.
산신도는 다 연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셨죠? 아닙니다. 이게 일본 호랑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일본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런 그 장식장 속의 그림들 보면 이게 다 일본 호랑이에요. 그런데도 이 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한 100년 됐다고 우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 자체가 일본 호랑인데요. 이렇게 나전으로 좋은 거 나오면 다들 100년 이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호랑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은 종이도 옛날 거예요. 옛날 거고 채색도 완전 날렸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햇빛에다가 뭐 몇 개월 내지 한 2년 동안 쏘인 모양이에요. 거의 자연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표정에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문인화를 상당히 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기서 그 터치가 다르죠. 이 민화적인 스타일을 그린 터치는 이런 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게 그 모조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부분입니다. 눈에서 눈 대체적으로 이렇게 눈이 삼각형으로 간 호랑이는 조선 민화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거의 그 진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특히 입 속에 혓발이 빨간 거, 이거 그 박제된 호랑이들을 보세요. 입이 다 빨갛거든요. 그 전부 일본 거예요. 다음 보시죠. 까치도 뭐 그렇게 좀 잘못된 것 같고, 다음. 자, 이 호랑이도 옛날 그림처럼 거의,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 호랑이는 한동안 그렇게 전시장에도 나왔었고 골동품 그 가게에서 진품으로 인정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아주 이 그림을 두고도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벌써 이 까치가 날아다니는 게 제비입니다. 제비. 까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못 그리면 못 그린 대로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는데 그걸 깨뜨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묻어있는 때가 인위적으로 묻힌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제가 북한에서 봤던, 아마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그림 제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에 이 그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그림으로 도배를 했어요. 도배. 모든 게 전부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원화가 지금 현재 그 평양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죠. 부분입니다. 다음. 이게 여기서부터 뒤로. 여기서부터 가품인데 똑같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남쪽에 이게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좀 민화를 수집해서 좋다고, 그 좋은 그림이라고, 비싼 그림이라고. 특히 이 그림은 그 우리말로 하면 해학 반도도, 그 바다와 학이 복숭아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십장생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그림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춘원도라고, 봄동산. 그래서 왜 이게 이름이 이게 해학반도도인데 왜 봄동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느냐? 그 얘기했더니 말도 못 내게요. 김일성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감히. 그래서 그 용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엉성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을 전체를 보면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들어가서 바탕을 본다든가 이런 필력 어떻습니까? 전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이거 붓으로 그냥 겨우겨우 그려갔어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해서 보면은, 가깝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필력이나 이런 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도화서 그림이에요. 일반 개인 집에서 그리고 있던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도화서 그림으로서 뛰어난 필력과 채색과 뭐 이런 공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꽃 같은 게 거의 실물에 가까운 꽃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음. 또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통용되던 그림이에요. 진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랙이 가는 게 이 부분만, 그림 없는 쪽만 크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학이 날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필력이 너무 뒤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채색을 완전히 약품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품 처리한 채색이에요. 약간 느낌이 오죠? 아까 처음 봤던 것보다. 자, 다음 보시죠.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긁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자, 옛날 배에다가, 옛날 물감에다가 이렇게 그 크랙이 가 있고 달아졌습니다.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다 진품인 줄 알죠. 근데 이런 그림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갔다는 게 금방 보이죠. 이렇게 망가지려면 이게 같이 망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망가지려면 이거 색깔도 같이 탈락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부분 남아있고 이런 부분만 그렇게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비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아주 느껴지죠. 자, 다음. 특히 이런 그 해초 같은 걸 보세요. 그냥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월급 받고 말하자면 직장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것을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드는 거고 몰래, 이 사람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 가져와서 이렇게 그 물감을 가지고 다시 장난하거나 아니면 약품으로 퇴색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으깨가지고 옛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 보시죠. 다음. 아주 불편하죠. 다음. 자, 이 그림은 진품입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어떻습니까? 이 나비 그림이 죄송합니다. 진품이 아니고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자, 다음. 좀 구별이 조금 안 가실 텐데 앞에 보셨던 그림들은 가품이에요. 이건 진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채색이, 이런 채색들은 이게 뭘로 만든 겁니까? 채색 자체가 노쇠를 항아리 속에 담아서 파묻어서 긁어내서 악교를 섞어서 한 그 아주 순녹색입니다. 일금녹이라고 그러죠. 일금녹인데 이게 떨어질 때 이렇게 누룽지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흉내를 내는 게 아주 많습니다. 가품은 이런 흉내를 내기 위해서 먼지나 흙을 색깔을 섞어서 집어넣어서 뗍니다. 그러면 원래의 그 청록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화조 아마 초충도 가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는 용어를 많이 붙이는데 어떻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신사임당 초충도를 몇 번 전시를 했었는데 그 진품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사임당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전 신사임당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육가원칙에 의해서 확실한 이게 신사임당이라는 저기를 들여대지를 못해요. 지금 미술사, 특히 해화사 공부하는 쪽에서 아마 이원복 선생이 강의하면 이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그 초충도들이 많은데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까지 신사임당은 연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이나 물감이 시대가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가 그림이 좋다고 그래서 신사임당으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파리똥을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아주 느껴지죠, 색깔이. 이건 현대 가지입니다. 현대 가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그림으로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나려면 이게 완전히 그 색깔이 탈색이 돼야 돼요. 연륜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꼭꼭 묶어도 탈색이 됩니다.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구리 같은 게 좀 차이가 나고, 자, 다음. 완전히 여기에 덧칠한 게 보이죠? 원래는 원화 같으면 이게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이 물감 칠하는 게. 근데 여기 억지로 붓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 올렸던 게 보이죠?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 초충들 중에서 몸뚱이를 사실은 이 잠자리 몸뚱이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어린이 만화책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 책에서 보면 이게 그 여치의 수염이 반듯하게 그려지지 이렇게 굴곡 안 그려요. 절대 안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화를 그렸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화 그린 사람 필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든 거란 게 아주 한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곤충 도감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다른 것은 아주 완벽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 속습니다. 파리똥 같은 게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파리똥도 그 밑에다가 설탕물을 뿌려놓거나 뭘 갖다 연유가를 갖다 밑에 놓으면은 파리 가서 올라앉아서 이렇게 응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똥이 이렇게 묻어 있을 정도인데 그림 패턴은 시대가 100년, 200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되고 종이는 시대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세 박자가 다 엇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예, 계속 지나가시죠. 다음. 자, 이것은 진품이었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모조품입니다. 다시 하나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이런 색깔의 느낌과 다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것을 조금만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게 쉽게 보입니다. 다음. 모조품들인데 인물이 달라요, 인물이. 이런 인물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건 요즘 인물, 요즘 사람의 각기 개인 성격을 나타내려고 그린 것이 보입니다. 다음. 이것도 북한에서 나온 십장색 모조품입니다. 이게 여기 어디 가지고 왔었는데 어디 있을 겁니다. 이쪽에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이 한국 민화는 반드시 해를 그릴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가짜를 만드는 것은 이 선이 없었는데 이게 가짜라고 판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걸 똑같이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 들으실 때 어떤 것은 비밀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게 공개돼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첨자 그대로 바뀌어서 나와요. 다음. 벌써 이 사슴이 다르죠. 이건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사슴입니다. 자, 다음. 거북이 보세요. 그 닌자 거북이입니다. 이거. 그죠? 이게 잘 그린다고 열심히 그렸는데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다음에 이 종이 자체도 이게 아마 중국 종이인가 이게 북한 종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이가 굉장히 질이 떨어져요. 다음. 이는 잉어입니다. 잉어는 출세, 그 다음에 다산, 그 아들 낳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이것도 뛰는 잉어입니다. 그런데 이 잉어는 좀 특이한 잉어입니다. 이렇게 원래 원화가 이마에는 한데 얘가 새카맣죠. 이게 벽장문의 양쪽에 두 마리가 똑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벽장에 들어있는 금고를 잘 지키라고 물고기를 그려놨었고, 그 다음에 그 쌀띠지의 자물쇠가 붕어 자물쇠죠. 그거 눈 뜨고 잘 지키라는 뜻이에요. 다음. 조개나 새우가 놀고 있었는데 새가 와서 자꾸 먹겠다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 안 된다. 그냥 그 새가 욕심을 부려서 살을 찝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오므렸겠죠. 그러면 그 옆에 어부가 낚시하고 지나가다가 조개도 잡고 새도 잡고 어부지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다음. 이태백이 고래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음. 별주부전 얘기가 민화 속에 등장됩니다. 다음. 춘향전도 민화에 등장됩니다. 다음. 이것은 자, 하나 더 지나가 보시죠. 아이고, 이게 무슨 소설인가? 최초의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뭐죠? 아니죠. 구운몽이죠. 네. 서포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이 서포 김만중이 쓴 구운몽입니다. 이게 구운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운몽, 삼국지, 춘향전 이런 것은
읽으려면 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대체적으로 그 서민들은 글을 못 배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평풍을 놓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누구 삼국지에 누구고 이게 뭐 어쩌고 크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민화가. 다음 보시죠. 이 그림은 포도 그림인데 이렇게 얼룩이 많습니다. 다음. 이렇게 얼룩이 졌죠? 요즘 포도가 나옵니다. 그 포도칩을 짜가지고 목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면 포도의 당분 때문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풍을 요즘 그려서, 요즘 평풍 사용 안 하죠. 더우니까. 그래서 그 대청 마리 위에 올려놨다가 겨울에 추울 때 위풍을 막기 위해서 평풍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도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 맡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냄새 맡는 그림. 걔네들은 그 허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그림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먹다 남은 약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도 있고, 그러니까 민화의 종류는 아직 아까 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그 민화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종류 자체도 지금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들을 여기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먹물 그림이죠. 서당에서 그 글씨 쓰다가 애들이 다 나가버리면 서당 선생이 아까우니까 그 세숫대에다 넣고 종이로 떠서 약간 기름을 떨어뜨려서 또 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블링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주 대단한 추상화입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이건 인두를 풀에 달구어서 그린 그림인데, 그래서 낙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인두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시죠. 아주 이게 세밀한 그림이기도 하죠. 다음. 이것은 손톱을 길러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손가락 지자, 지두, 머리두자, 지두하라고 부릅니다. 손톱 또는 손가락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여기 지화라는 얘기가 손가락 지자죠. 지화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다음. 이것은 대나무, 바짝 마른 대나무 조각을 으깨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맛이 납니다. 이거 비백이라고 그러죠. 비백 맛이 납니다. 특히 이런 부분. 이건 붓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무 떼기를 으깨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죽자 죽필 또는 유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드나무를 바짝 말려서 태우면은 유탄이 되는 거고, 이것을 으깨서 그림을 그리면은 유필. 칡을 바짝 말려서 이렇게 으깨거나 아니면 칼로 째서 그림을 그리면 칡갈자 갈필. 그래서 뭘 가지고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마 붓 중에서 제가 본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붓은 서수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서자 수염수자예요. 쥐 수염만 모아가지고 만든 붓이 있습니다. 그건 빳빳하겠죠. 그러니까 비백의 맛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죠. 다음 보시죠. 이것은 혁필입니다. 가죽으로 그림을 그려요. 주로 사슴 노루 가죽이 가장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노루 가죽이 없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노루보다는 소 가죽을 그립니다. 그래서 소를 응애 가죽이라고 그러는가? 소 가죽으로 그린 그림.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보시죠. 이건 하투 풍자 아니에요? 이게 민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것이 똑같죠? 이게 박으로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서 꾹꾹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화, 도장인자, 인화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단풍도 그렇지만 제일 이런 것이 많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소나무 이파리를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꾹꾹꾹꾹 찍어버립니다. 이런 그림들도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 화투가 나온 다음에 이 그림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민화에 대한 고미술품 감정은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종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종이를 찢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을
액자 같은 건 안 됩니다만 평풍 같은 건 지금 액자, 족자는 전부 평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원래 민화를 액자, 족자 잘 없었습니다. 문인화에는 있습니다. 근데 민화에는 꼭 없어요. 평풍이 떠지고 나가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액자를 만들고 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옛날 평풍을 계속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뜯어보고 다시 붙여주고. 그래서 물감, 종이, 물감, 그 다음에 먹이 어느 정도 연륜을 가지고 가라앉아 있느냐, 떴느냐, 그 다음에 채색, 그 다음에 아까 일본 호랑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그림 자체가 아까 마지막에서도 그 뭐 어린이 도록을 보고 그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것이 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 그림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쉽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시간이 1분이 넘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